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일본에서 길거리 개들에게 님자를 붙여 개를 높여 부르도록 한 황당한 법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기 한 마리 잡았다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일본 에도 시대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 에도 한가운데에는 무려 30만 평이 넘는 축구장 150개 크기의 대궐 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건 황당하게도 지배층도 백성도 아닌 거리를 떠돌던 들개들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개를 너무 사랑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섣부른 판단은 일단 멈추시고 이야기를 더 들어주세요. 사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개들이 먹던 식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끈한 흰쌀밥에 구수한 된장국, 거기에 생선 반찬까지 대접받았습니다. 그것도 옆에서는 백성들이 가뭄과 흉년으로 풀뿌리를 캐먹으며 굶어 죽어가던 바로 그 시기에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개들의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들어간 세금만 지금 돈으로 무려 12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좋은 말이 안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 백성들은 이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개 쇼군, 즉 개들의 우두머리라 부르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0년 전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엽기적인 풍경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어느 아파트 단지의 풍경을 한번 보세요. 화단 구석진 곳에 누군가 밤새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둔 고양이 사료 그릇이 보입니다. 누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실상은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는 이런 경고문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지하주차장이랑 화단에 고양이 밥 좀 주지 마세요. 밤마다 울어대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주차해둔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가 발톱으로 흠집까지 내놓아서 주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굶주린 생명을 차마 외면하지 못해 사료를 챙겨주는 입주민의 따뜻한 마음과 밤새 들리는 괴기스러운 소음에 시달리고 소중한 내 차에 잔뜩 생겨난 스크래치를 보며 속이 터지는 이웃의 고통. 이 두 갈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고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300년 전 일본 에도 시대의 그 거대한 개 수용소와 오늘날 아파트 단지의 작은 사료 그릇이 우리에게 놀랍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면 그 대가를 원치 않는 이웃에게 강요해도 되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인데 이해해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 데려가서 키울 거 아니면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이라고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세요. 영상을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120억 원을 퍼부었던 그 개 쇼군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린 미치광이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300년 동안 이 남자의 진짜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세상을 뒤흔든 그 기묘한 법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반전이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집니다. 먼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똑똑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쿠가와 스나요시.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쥐고 흔들던 최고 권력자, 에도 막부의 5번째 쇼군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자 왕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나요시는 원래 처음부터 쇼군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무려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버젓이 살아있었으니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에게 권력의 자리는 평생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난이었을까요? 형들이 후사도 없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왕좌가 엉겁결에 그의 차례까지 굴러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벼락출세를 한 통치자들은 대개 한 가지 심각한 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바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는 무서운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칼로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죠. 대신 그가 꽉 붙잡은 무기는 바로 유교책이었습니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에 머리끝까지 미쳐 있었습니다. 얼마나 푹 빠졌느냐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신하들을 수백 명씩 불러 모아놓고 유교, 경전을 강의하는 기묘한 수업을 툭하면 열었을 정도입니다. 당시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핵심 단어는 바로 어질고 자비롭다는 뜻의 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약하고 가엾은 생명을 다정하게 돌보는 세상. 이것이 그가 꿈꿨던 평생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성군도 이런 성군이 따로 없어 보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답고 고결한 이상이 피도 눈물도 없는 팍팍한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흔히 세간에 널리 알려진 아주 유명한 야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나요시에게는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원래 도쿠마츠라는 귀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고작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그의 어머니 게이쇼인과 그녀가 신뢰하던 류코라는 승려가 스나요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쇼군께서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은 전생에 수많은 생명을 죽인 살생의 업보 때문입니다. 특히 쇼군께서는 개띠해에 태어나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온 나라의 개들을 각별히 아끼고 정성으로 보호하셔야 자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개띠였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이 극적인 승려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덧칠한 가짜 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승려가 에도에 발을 들이기도 훨씬 전부터 스나요시는 이미 생명을 아끼라는 명령들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이 흥미진진한 반전의 실마리는 일단 머릿속에 잠시만 접어두세요. 영상 후반부에 완전히 다른 소름 돋는 사실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쨌든 1680년대 중반부터 일본 역사상 가장 황당무계한 법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법의 이름이 바로 생류연민령, 글자 그대로 풀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가엾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름은 참 따뜻하고 눈물겹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법의 진짜 모습은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족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당대 공식 문서에 또박또박 적혀있는 실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오른쪽 밑에 무료 구독을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앞으로 올라오는 역사 속 놀라운 이야기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생류연밀령은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진 법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수십 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쏟아진 수백 개의 촘촘한 명령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의외로 아주 정상적이었습니다. 개를 함부로 학대하지 마라. 버려진 개를 함부로 죽이지 마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박수를 칠 만한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법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들개를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것조차도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길가에 굶주린 들개가 보이면 무조건 내 돈으로 먹이를 챙겨주어야 하기까지 했죠. 자, 이 대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파트 단지의 고양이 사료 그릇이 다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소중한 생명을 굶기지 말고 우리가 챙겨주자. 300년 전 쇼군의 명령과 오늘날 아파트 화단에 사료를 채워 넣는 사람들의 마음은 놀랄 만큼 똑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개인의 따뜻한 선택이 아니라 거역하면 목이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국가의 명령이었다는 것이 차이점이자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시죠. 1687년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절대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두가 누렁아 하고 정답게 부르는 순간 그 개를 내 개인 소유물로 취급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는 그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는 국가가 보호하는 고견한 생명이라는 이유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들개를 마주할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꺾고 꼬박꼬박 오이누 사마, 즉 개님이라는 극존칭을 써서 불러야만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법이죠. 하지만 당시 백성들에게는 웃어넘기기엔 처벌의 칼날이 너무나 서슬퍼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끔찍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섬뜩하실 거예요. 같은 해 9월, 좁은 골목길에서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가던 가난한 수레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에 가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실수로 짐수레 바퀴에 한 마리가 치여 죽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 고의성 없는 단순 사고였지만 그는 자비 없이 차가운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황당하면서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법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동물이 개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말 한 마리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하인이 장난삼아 말의 엉덩이를 작은 칼로 툭 찔러 가벼운 상처를 냈는데요. 그는 그 즉시 투옥된 뒤 평생 고향에서 쫓겨나는 추방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쇼군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던 고위 관리조차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이토라는 성을 가진 젊은 관리가 쇼군의 어전회의를 보좌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름철이라 방 안에는 모기가 윙윙 날아다녔고 그 모기 한 마리가 관리의 뺨에 쓱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 관리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올려 뺨을 탁 쳤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여름에 우리 모두가 자주 하는 너무나 본능적인 동작 아닙니까? 하지만 당시의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쇼군 앞에서 감히 고귀한 생명인 모기를 때려잡았다는 죄목으로 그는 직위를 박탈당하고 집 바깥 출입이 금지되는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최고 권력자 앞에서 꼼짝없이 엎드려 있는데 모기가 내 코끝에 앉아 피를 마십니다. 가려워 미칠 것 같은데 손가락 하나 까딱했다가는 내 인생과 가문이 통째로 파멸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모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온몸을 부르르 떨며 참아내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에도 사람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해야 했던 숨막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뱀을 약재로 쓰기 위해 만지던 약장수가 잡혀가고 개를 친 수레꾼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며 제비새끼를 호기심에 잡은 철부지 아이 대신 그 아버지가 무거운 연좌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고기와 조개를 산채로 파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서민들의 유일한 취미이자 먹거리였던 낚시조차 전면 금지되었죠. 심지어 집에서 고이 기르던 새들은 전부 새장을 열어 하늘로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단지 개를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 사형장에 끌려가 목이 잘리거나 외딴 섬으로 평생 유배를 떠난 백성들이 수두룩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미물을 가엾게 여기고 생명을 지키자던 법이 어느 순간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상황이 이쯤 되자 에도의 골목길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개를 쫓아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굶기지도 못하니 길거리 들개들은 그야말로 무소부류의 권력을 쥐고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먹이를 주면 줄수록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어요. 급기야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난 들개들이 사람을 물고 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막부 정부는 상상 초월, 어이상실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처음에는 동네마다 작은 임시 보호소를 만들었으나 쏟아지는 개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금의 도쿄 나카노 지역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개들의 도시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 면적이 무려 30만 평. 여의도 벌판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땅을 오직 개들만을 위해 통째로 내어준 겁니다.
심지어 그곳의 시설은 웬만한 대궐 부럽지 않았는데요. 개들이 비바람을 피할 호화로운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24시간 특별 간호를 해주던 전담 수의사와 관리 인력들이 바글거렸습니다. 식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흰쌀밥과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생선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 풀뿌리를 캐먹는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당시의 장면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짐승이고 어느 쪽이 인간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거대한 개들의 도시를 유지하는 대 들어간 매년 12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의 출처였습니다. 막부는 이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에도의 평범한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특별 세금을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그 세금의 공식 이름이 바로 개상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힘들게 일해서 월급 받았는데 나라에서 이것저것 세금으로 뜯어가거나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식에게 줄 때 증여세, 상속세 내는 것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길거리에서 나를 물어뜯으려던 들개들의 밥값으로 나갔다니까요. 백성들 입장에선 이건 아주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 길고양이 사료급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파트 안에 피 터지는 갈등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논쟁의 본질이 여러분은 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의 도덕성 싸움일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개인이 베푸는 그 순수한 선의의 대가와 불편을 전혀 원치 않는 이웃에게까지 강제로 떠안겨도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충돌이 아닐까 싶은데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싶은 입주민의 따뜻한 마음과 밤샘 소음에 시달리고 내 피 같은 자동차가 망가지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이웃주민의 눈물, 300년 전 일본 에도 백성들이 느꼈던 그 억울한 세금 고지서의 분노가 오늘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소음과 자동차 흠집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피해 청구서로 똑같이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의 내용은 결코 먼 옛날에 황당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바로 그 아파트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뜨거운 생존 경쟁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에도의 실제 평범한 사람들은 이 숨막히는 법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여기 역사 한 구석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무사의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나고야 지역에 살았던 아사히 시게아키라는 하급 무사가 수십 년 동안 매일의 일상을 깨알같이 적어내려간 앵무롱중기라는 방대한 일기장입니다. 이 무사는 평생의 유일한 낙이 강가에 나가 세월을 낚는 낚시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생류연민의 영으로 낚시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법이 무섭다고 낚싯대를 꺾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밤마다 남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강가로 기어나가 몰래 낚시를 즐겼습니다. 국가의 삼엄한 감시와 퍼런법 아래에서도 평범한 인간들의 삶은 어떻게든 법망의 틈새를 비집고 아래에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묘한 균열이 있습니다. 당시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던 일본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과의 교역을 허용했던 항구 도시 나가사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네덜란드와 중국에서 온 외국 상인들이 북적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마는데요. 그건 바로 그들이 매일 고기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서양인과 중국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살생을 엄격히 금지한 이 나라에서 그들에게 풀만 먹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막부는 그들에게 아주 관대하게 특별 예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먹을 가축과 돼지, 닭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아주 자유롭게 도축되고 길러졌다는 겁니다. 자국 백성들은 모기 한 마리 잡았다고 집안에 갇히고 벌벌 떠는데 바다 건너온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돼지 목을 따는 일조차 눈감아 주었던 이 지독한 이중잣 때 자국민은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아마도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반란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역사는 이처럼 언제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일방통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법 덕분에 들짐승조차 평화롭게 거닐 수 있는 따뜻한 생명 존중의 시대가 열렸다고 칭송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억울하게 가정이 파탄나고 목숨을 잃었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독한 억압과 숭고한 가치가 같은 시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이 정반대의 두 진심이 사정없이 충돌하는 모습, 참 낯익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아파트 화단에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밥을 얻어먹는 것을 보며 따뜻한 생명 사랑을 배우고, 다른 이는 그 고양이 때문에 새벽마다 잠을 설치고 내 차 수리비로 날벼락을 맞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 영상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만 보면 이 스나요시라는 쇼군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개들에게 바친 천하의 미치광이 폭군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역사적 사건의 전부일까요? 여기서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머릿속에 잠시 접어두라고 말씀드렸던 그 비밀의 떡밥을 다시 꺼내 들겠습니다. 최근 현대 역사학계는 이 생류연민령이라는 법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법은 사실 개만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스나요시가 평생에 걸쳐 발표했던 수많은 명령서의 진짜 최종 보호 대상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개와 고양이의 이름 옆에 아주 뜻밖의 존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 내버려진 갓난아기들, 병들어 쓰러진 나그네들, 그리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길바닥에 나앉은 가난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오랜 전국시대의 피비린내는 전쟁 본능이 여전히 뼛속 깊이 남아있던 아주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핏덩이 같은 자식을 길가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는 영하유기가 흔해 빠진 일상이었고, 병든 자나 노인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도 부정과 애군이 낀다며 그 누구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야만의 시대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 쇼군 스나요시가 던진 생류연민령의 진짜 칼날은 바로 이 야만성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들은 그 어떤 형편이 있어도 자식을 절대 버리지 마라. 길거리에 병든 자나 쓰러진 여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고 임시로 돌보아라. 늙고 병든 노인을 부양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자는 가문 전체를 엄벌에 처하겠다. 살아있는 가엾은 존재를 아끼라는 그 미친 법의 가장 중심에는 사실 개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비참하게 버려진 인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토록 버려진 아이들과 약자들에게 집착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5살에 세상을 떠난 그의 단 하나뿐이었던 어린 아들 도쿠마스,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고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한 아버지의 사무친 슬픔이 길가에 버려진 수많은 핏덩이 아이들을 향한 집착에 가까운 보호 정책으로 발현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에 짙게 깔려있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박적인 법 조항들을 보면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다 보니 오늘날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악법을 이렇게 재평가합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잔혹한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넘어가고자 했던 위대하고 거대한 국가적 실험이었다고 말입니다. 즉, 그 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분명 미쳐 있었지만 그 법이 품었던 의도만큼은 시대를 한참 앞서간 숭고한 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악법이라 불렸던 것과 숭고한 선행이라 불리는 것. 그 경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칼로 두부 자르듯 명확하게 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순수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에 강제로 들이밀어지는 순간 참혹한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온 나라를 쥐고 흔들던 생류연민령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에도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길거리 개를 보면 머리를 숙여 개님이라 불러야 하는 세상을 당연한 상식으로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709년 평생을 비난과 오해 속에서 살았던 쇼군 스나요시가 63세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신하들을 머리맡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생류 연민령만큼은 부디 폐지하지 말고 영원히 지켜다오. 그에게 이 법은 단순한 통치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신념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여기서 이 역사적 비극의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나요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뒤를 이어 6번째 쇼군이 취임하고 막구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은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나라를 20년간 짓누르던 그 서슬, 퍼런 생류연민령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한 남자의 숭고한 신념이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단 열흘 만에 역사 속에서 깨끗이 지워진 겁니다. 그의 사망과 법의 폐지 소식을 들은 에도의 백성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축제를 벌이며 환호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선의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증명하는 씁쓸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구원의 신념이었던 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그의 모든 흔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여기서 우리의 또 한 번 소름 돋는 역사적 반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쇼군이 즉위하고 생류연민령을 폐지할 때 백성들을 괴롭히던 우스꽝스러운 개와 관련된 조항들은 전부 삭제되었어요. 낚시 금지도 풀렸고 갯님이라는 호칭도 사라졌으며 모기를 잡아도 더 이상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부분만큼은 끝까지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구호하고 병든 나그네와 늙은 노인을 굶겨 죽이지 말고 반드시 부양하라는 그 따뜻한 인간 구호의 조항들이었습니다. 그 미친 법이라 손가락질받던 명령서 속에서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품어 안으려 했던 뜨거운 알맹이만큼은 끝내 살아남아 일본 사회의 기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미치광이라 손가락질받던 쇼군 스나요시가 세상에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위대한 유산은 개들의 천국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생명조차 함부로 버려지지 않는 다정한 사회. 그 마음의 씨앗만큼은 비록 싹을 틔우는 방법이 너무나 서툴고 거칠었을지언정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했던 그 아파트 단지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파트 화단 구석진 곳에 소박하게 놓여있는 고양이 사료 그릇 하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어있는 울부짖는 소음과 흠집난 차들에 대한 이웃들의 분노 섞인 쪽지들. 300년 전 에도 벌판에 세워졌던 거대한 개들의 수용소와 오늘 밤 여러분이 마주할 아파트 단지의 작은 밥그릇, 그 규모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속에 담긴 인간 사회의 오랜 숙제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굶주려 쓰러져가는 생명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해 밥을 챙겨주는 그 온정은 분명 아름다운 선의입니다. 하지만 그 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참기, 힘든 소음과 이웃들의 소중한 삶에 고통이라는 대가를 동의하지 않은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강제로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의일까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원치 않는 고통을 주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강요이자 폭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오랜 질문에 성급한 정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지독한 질문에 대해서 인류는 지난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시원한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의 도쿄 나카노 구청 앞에 가보면 앙증맞은 개 3마리의 청동동산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한때 10만 마리의 개들이 나랏돈으로 흰쌀밥을 먹던 그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그 앞을 바쁘게 지나가는 현대 도쿄 시민들 중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피눈물 어린 역사의 무대였는지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 어느 아파트 단지 주차장 구석에서는 누군가 주민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그릇에 사료를 채워 넣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밤중 고양이 울음소리에 깊은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개쇼군이라 불렸던 한 외로운 통치자가 300년 전에 우리에게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거대한 질문의 밥그릇은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화단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작은 그릇을 따뜻하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싸늘하게 치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생생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